가는 도중 사진관에 들려 사진을 현상했다. 완성은 30분 뒤라고 했기에 가게 안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동안 진과는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저 사진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분 뒤 기다리던 사진이 나왔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재빨리 움직였다. 가게 점원은 조금 이상하단 표정을 하면서 사진이 들어간 봉투를 우리에게 내밀었다. 강아지 시체나 못에 박힌 여자의 사진이 내용물의 전부이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봉투 안의 사진을 전부 다 확인한 뒤 대금을 지불하고 나왔다. 그리고 곧바로 파출소로 발을 옮겼다. 이것으로 모두 끝이 난다. 우리는 파출소 안으로 뛰어들었다. 응? 너희들 무슨 일이야? 안에 있던 젊은 경관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그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경관에게 들려주었다. 증명사진도 한 장 한 장 꺼내 보이면서, 그리고 지금도 중년 여자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도. 대충 이야기가 끝나자 경관은 온화한 표정으로 부모님에겐 이야기했냐고 물었다. 아직 말하지 못했다고 말하니, 그러면 집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어째서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노리는 건 우리라고요. 그러면서 절박하게 외쳤다. 덧붙여서 진네 부모님은 의사와 간호사였다. 고등학생인 형은 근처에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 중 가장 유복한 집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엄격하기도 했다. 그날 밤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놀러 갔다가 이런 일에 휘말려든 게 밝혀지면 나랑 준도 문제지만 진이 가장 크게 벌받을 건 분명했다. 제발 도와줘요. 경찰이잖아요. 그 말에 경관은 조금은 쓴숨을 지으며, 너희들 초등학생이지? 이런 일은 부모님과 함께 상의해야만 해. 그렇게 당분간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관이 말했다. 잠깐만. 그러면 너희들 담임선생님 성함은 뭐야?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 못지않은 위협이었다. 경관은 우리들의 부모님이나 책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나 담임은 벌을 주는 존재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우리 마음속에 눈앞에 있는 경관에 대한 불신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이대로 있으면 결국 부모님에게 들킨다라는. 이 경관은 우리 이야기를 믿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이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건 모른 채 부모님이니 담임이니 하며 말만 돌리고 있고, 중년 여자에 대한 증거로 사진까지 가져왔건만 나는 경관에게 한 번 더 사진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걔를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여자라고요. 그러자 경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한마디를 꺼냈다. 이 사람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싶어서 우리는 놀랐다. 경관은 계속해서, 아니
너희를 못 믿는 게 아니야. 좀 더 자세히 알려줘.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몰랐던 것 같다. 나는 해피의 사진을 가리키면서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 했지만 그 순간 말문이 막혔다. 확실히 이 사진은 객관적으로 보자면 강아지 시체로는 안 보일지도, 뭐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갈색으로 변색된 뼈와 듬성듬성 남아있는 털. 우리는 해피가 죽은 다음날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부패가 진행되었어도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너덜거리는 걸레 정도로 보일 것이다. 나는 다른 사진도 냉정하게 살펴봤다. 나무판에 새겨진 저주의 글자, 여자아이 사진에 박힌 못, 어떤 것도 중년 여자와 연결시키긴 어려워 보였다. 혹시나 경관은 어린이 장난으로 생각해 부모님이나 담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건가? 나는 이대로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진, 분명히 부모님한테 연락할 거야. 나는 진에게 작게 속삭였다. 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턱으로 바깥을 가리켰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진은 갑자기 바깥을 향해 달려나갔다. 나 역시 그를 따라 파출소를 빠져나갔다. 뒤에서 경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렸다. 경관은 결국 뒤쫓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장난을 치러 온 꼬마들이 거짓말이 들통날 것 같아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 우리는 경관이 뒤쫓아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골목길에 앉아 향후에 대한 일을 논의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지? 그게...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지막 비장의 카드였던 경찰의 도움은 소득도 없이 사라졌다. 이걸로 전부 해결된다. 그렇게 믿고 있었기에 충격도 컸다. 이대로 가면 그 여자한테 우리 집 주소도 들킬 거야. 나는 무서웠다. 당분간은 그 여자랑 마주치지 않게 주의해야 돼. 이제 무리야. 준의 학년이랑 반까지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들키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지만 그 여자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할 생각이 진짜 있는 걸까? 뭐? 일전에 우리들 그 여자랑 만났잖아. 만약 뭔가 할 생각이면 그때 했을 거야. 거기다가 산에는 우리들을 저주하는 건 하나도 안 보였잖아. 분명히 산에 갔을 때 우리들에 대한 저주 같은 건 보이지 않았다. 비밀기지는 부서져 버렸지만 여자아이에 대한 사진이 늘어나 있긴 했지만 우리들, 특히 이름까지 들통난 준에 대한 저주도 안 보였다. 나는 내심 반론하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진의 말처럼 중년 여자는 분명 우리에 대해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제발 그래줬으면 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우리를 진짜 원망하고 있다면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학교 근처에 돌아다닌다는 것도 우리가 아닌 사진에 다른 여자애를 찾는 걸 수도 있어. 그럴까? 나는 진의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뭐 그렇다고 할까? 진의 말을 토대로 나 자신을 납득시키려 했다. 그것은 현실 도피에 가까웠다. 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중년 여자에게서 도망칠 방법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래, 분명 우리들을 잊어버렸을 거야. 아이, 잊었어. 분명 잊었어. 아이, 제길. 쫄아서 손해봤다. 진짜 그 여자 짜증나네. 그렇게 서로 강한 척했다. 어떤 의미론 자포자기 상태였다. 한동안 그 자리에서 중년 여자에 대한 험담을 나눴다.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진과 헤어지기 전 내일은 준네 집에 가보자고. 그래, 그럼 내일 봐. 서로 밝은 표정에 손까지 흔들며 그렇게 헤어졌다. 내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그래. 분명 그 여자는 우리들에 대한 건 까맣게 잊었을 거야. 분명히. 자기 암시라도 걸듯이 나는 그 말만은 반복하며 집으로 향했다. 위를 올려다보니 구름도 없고 별들이 반짝이는 매우 맑은 밤하늘이 보였다. 그걸 보고 있자니 지금까지 중년 여자에 대한 고민에 가슴 심하게 졸이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졌다. 집에 가까워졌을 즈음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이 할 시간이 됐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보다 빨리 해서 걸었다. 골목 사이로 내 발소리가 울려 퍼진다. 조용한 밤이었다. 응? 내 발소리 말고 다른 발소리가 겹쳐 들렸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아무도 없었다. 난 정말 겁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 달렸다. 누가 따라오고 있다. 한 번 더 멈춰서서 뒤쪽을 쳐다봤다. 역시나 아무도 없었다. 내 발소리 섞여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도 분명히 들었는데도 나도 준처럼 존재하지 않는 중년 여자의 저주에 쫓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한동안 계속 뒤쪽을 쳐다보았다. 터질 듯 두근거리던 심장이 잠시 동안 멈췄다. 나한테 좀 멀리 떨어진 저 뒤쪽 집 근처에 세워진 오토바이 옆에 누군가가 주저앉아 있었다. 아니, 숨어 있었다. 달빛만으론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코트를 입고 있다. 나는 그걸 확인하고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어있는 사람은 나한테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듯한데 실루엣만은 확실하게 보였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여자다. 그 여자. 그 여자야. 분명히 그 여자야. 넋을 잃을 것 같았지만 본능적으로 달렸다. 정말로 필사적으로 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렸다. 나 자신을 잊고 달리는 사이 집까지는 이제 몇 미터. 좋아, 이제 도망칠 수 있어. 그러다가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대로 집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이 어딘지 들켜버리고 만다. 그 생각이 든 순간 집을 무시하고 집 옆으로 난 골목길 사이로 끝없이 달려나갔다. 분명히 내 뒤를 쫓아올 중년 여자를 떨궈내기 위해 5분 정도 지그재그로 골목길을 마구 달렸다. 그러다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나는 천천히 몸을 세워 뒤를 돌아보았다. 중년 여자로 보이는 그림자도 안 보였고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나는 주위를 경계하면서 집으로 발을 옮겼다. 집 근처에 도착한 나는 다시 주위를 경계하다가 빠른 동작으로 재빨리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집을 비운 터라 문이 잠겨 있었지만 재빨리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의 자물쇠를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후. 우선 진한테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신발을 벗으려던 찰나 현관 앞에서 소리가 났다. 나는 신발을 벗으려다가 몸을 굳히고 현관을 응시했다. 우리 집 현관은 미닫이로 불투명 유리가 끼워진 알루미늄 사시로 되어 있었다. 바로 그 불투명 유리 저편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중년 여자가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몸을 딱 고정시켰다. 아니,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뱀의 시선 아래 놓인 개구리라는 게 이런 심경인 건가? 불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그림자를 그저 올려다보았다. 중년 여자는 아무 미동도 없이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이쪽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유리 너머에 있던 여자의 왼팔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 부분으로 뻗어가더니 문이 흔들렸다. 내 심장은 다시는 없을 정도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중년 여자는 문이 잠겨있는 걸 확인한 뒤 천천히 원래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중년 여자는 현관문으로 더욱 바짝 다가오더니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유리 너머로
귀를 살짝 갖다 대었다. 눈앞에 있는 불투명 유리 너머로 여자의 귀가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토가 나올 것 같았다. 심장 고동은 이미 절정에 달해 폭발할 듯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 중년 여자는 2, 3분 정도 유리에 귀를 대고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 걸어갔다. 조금씩 조금씩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해졌다. 그리고 이내 사라졌다. 갔나? 나는 조금도 안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중년 여자는 정말로 떠난 걸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아직도 집 근처에 있다면, 만약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중년 여자가 봤다면, 내가 있는 걸 확신한 다음 아까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여자는 분명히 집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주의를 기울여 신발을 벗은 다음 거실로 이동했다. 전등만은 절대 켜지 않았다. 내 존재를 알릴 수도 있으니까. 거실로 간 나는 바로 전화기를 들어 진네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발신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진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진이야? 야, 위험해. 왔어. 그 여자가 왔어. 들켰다고. 진짜 들켰어. 나는 속삭이는 목소리로 진에게 말했다. 뭐? 어떻게 됐다고? 무슨 일이야? 우리 집에 그 여자가 왔어. 빨리 어떻게든 해줘. 나는 진에게 매달렸다. 진정해봐.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없다고. 빨리 도우러 와줘. 우선 문단속 먼저 확인해봐. 그 여자는 어디 있는데? 몰라. 하지만 방금 전까지 집 앞에 있었어. 당황하지 말고 우선 문단속이야. 알겠지? 알았어. 확인해 볼 테니까 빨리 와줘. 나는 전화를 끊은 뒤 문단속을 하러 우선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까지 가는 건 전등을 하나도 켜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오감에 의지해야 했다. 우선 화장실 창문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게 주의하며 닫았다. 다음은 욕실. 욕실 창문을 천천히 닫고 잠궜다. 욕실에 나온 나는 거실 뒤쪽 문을 잠그려고 이동했다. 복도 벽을 더듬으며 이동하던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근처 창문을 쳐다봤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얇은 레이스 커튼이 쳐져 있는 창문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비쳐 보였다. 누군가 창밖에 얼굴을 딱 붙인 채 실내를 들여다보려 그렇게 하고 있었다. 집안은 전등을 전혀 켜지 않았기 때문에 안의 모습은 안 보일 테지만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 밝은 바깥쪽 모습은 확연히 보였다. 창문 밖에 중년 여자가
흡사 도마뱀 마냥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나는 정말 정신을 놓을 것만 같았다. 나는 육식동물을 찾아낸 초식동물 마냥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온몸이 마구 떨렸다. 저쪽에서 이쪽이 보이는 걸까? 중년 여자는 안쪽을 탐색하는 듯 싶더니 그 자세 그대로 창문 중심으로 이동했다. 창문에서 끼깃끼깃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렸다. 중년 여자가 오른손으로 창문을 긁고 있었다. 끔찍한 소리는 계속됐고 내 공포심은 절정을 치달았다. 어째선지 모르지만 중년 여자의 기이한 행동에 공포를 느낀 나는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쪼그려 앉아만 있었다. 그러던 중 중년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더니 어딘가를 향해 달려갔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어 그냥 창문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창문 너머에 있는 도로로 붉은 빛이 지나가는 게 보였다. 경찰이다. 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연히 지나가던 경찰차를 보고 중년 여자가 도망친 거라고. 나는 당분간 제자리에 주저앉아 떨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너무 갑작스러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진의 전화였다. 괜찮아?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론가 갔어.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야? 아니, 우연히 경찰차가 지나간 덕분에 도망친 거라고 생각해. 아, 그래? 다행이다. 안 그래도 너희 집 근처에 의심스러운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내가 신고했어. 그런데 슬슬 위험해. 그 여자한테 집도 들켰고 아무래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나도 오늘 부모님한테 말할 테니까 너도 말해. 진짜 위험하니까. 응.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왔다. 나는 집안에 불도 켜지 않은 채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어머니 얼굴을 본 순간 안도감에 눈물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무슨 일인지 몰라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한동안 계속 울다가 그날 밤 있었던 일과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줬다. 설명을 하던 도중 아버지도 귀가하셨다. 아버지에겐 어머니가 설명해줬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자가 서있던 창문 근처를 둘러보았다. 창문 유리에는 예리한 뭔가로 긁힌 자국이 잔뜩 나 있었다. 예리한 뭔가라는 말에 나는 퍼뜩 대못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나를 꾸짖지 않았다. 어머니는 날 꼭 껴안아 주었고 아버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10분 정도 지나 경찰이 왔다. 경찰에겐 아버지가 사정을 설명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있었는데 잠시 뒤 경찰이 내게 그날 있었던 일을 물었다. 해피와 터치에 대한 것, 나무에 못 박힌 사진, 비밀기지에 새겨진 준을 저주하는 글자, 그리고 방과 후에 만난 것까지 중년 여자에 관계된 모든 이야기를 했다. 방금 전 있었던 일도. 내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창문에서 지문을 채취했다. 내가 이야기한 것 중 경찰이 가장 자세하게 물었던 건 여자의 사진에 대한 것이었다. 그 사진 속 여자의 용모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뒷산의 지도를 내가 그려주고 경찰이 조사해보기로 했다. 당분간 우리 집 근처 순찰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한 뒤 경찰은 그렇게 돌아갔다. 결국 지문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진과 준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부모님끼리 뭔가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 중년 여자에 대한 것보단 학교에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이랑 같이 잤다. 부끄러움 같은 건 조금도 없었다. 중년 여자가 그만큼 무서웠으니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8시가 넘었다. 지각한다고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어머니가 오늘은 학교에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학교에는 이미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벌써 출근했지만 어머니는 하루 쉰다고 했다. 아마 준이나 진도 학교를 쉴 거라 생각했지만 굳이 전화하진 않았다. 나는 내 방에 틀어박혀 중년 여자가 한시라도 빨리 체포되기를 기다렸다. 제발 이 공포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를 빌었다. 어머니는 어째선지 중년 여자에 대해 하나도 묻지 않았다. 아마도 나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점심 식사를 하고 또다시 내 방에 박혀있던 중 이렇게 집 벽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진이라고 생각했다. 진은 나를 불러낼 때 현관에 있는 초인종 대신 창문에 돌을 던지곤 했으니까.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집 앞 골목길에 있는 전신주 근처에 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숨어 있는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던 중 내 방 아래 마당에서 깨악 하는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봤다. 어머니는 아래쪽에 뭔가를 보고 놀란 듯 했다. 나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급히 물어봤다. 어머니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담장 쪽을 가리켰다. 나는 어머니가 가리킨 방향을 봤다. 그곳엔 뭔가 끈적끈적한 보라색 액체가 흩어져 있었다. 그게 방금 전 쿵 하는 소리를 낸 흔적인가? 그리고 시선을 내려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었을 곳을 나도 같이 바라봤다. 거기에는 내장이 삐져나온 커다란 황소개구리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바로 중년 여자의 짓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곧바로 근처를 둘러봤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멍하니 있던 어머니는 이내 거실로 뛰어들어 경찰에 연락을 했다.